12분만 버티면 돼. 북한 최고위층 전용기를 모는 조종사. 25년간 가장 신뢰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가족을 몰래 태우고 남쪽으로 날았어요. 미국이 2대가 뒤를 쫓으며 격추한다고 무전을 울렸죠. 휴전선까지 12분. 생사를 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감상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공군 출신이셨거든요. 아버지는 6.25 때 17 나이로 인민군에 끌려가셨대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잖아요. 그 시절. 한반도가 둘로 쪼개지고 형제끼리 총 겨누고 부모 자식이 생이별하던 그 전쟁 말이에요. 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뒤에 공군으로 옮기셨는데 가끔 술 한잔 드시면 그러셨어요. 그때는 다들 금방 통일될 줄 알았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겠나. 남쪽에 두고 온 동생 얘기를 하실 땐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잡고 순환 비행장에 따라가곤 했는데 그때 본 비행기가 얼마나 멋있던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저도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철호야, 우리 가문은 대대로 하늘을 지키는 집안이다. 너도 크면 조국의 하늘을 책임지거라.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고 러시아에서 유학까지 마친 뒤에 공군에 들어갔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30 즈음에는 특별수송비행단에 배치됐어요. 여러분, 특별수송비행단이 뭔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최고위층 가문 전용기를 모는 부대입니다. 옛날 임금님 가마 모시듯이 그분들만 모시는 거죠. 북에서 이 자리에 오르려면 3대가 깨끗해야 하고 당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해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혁명에 참여하셨으니 저는 어려서부터 핵심 계층이었던 겁니다. 처음 전용기 기장이 됐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아내한테 달려가서 여보, 나 이제 그분들 모시는 기장이야 라고 했더니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 시절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 조국을 위한 헌신. 그렇게 믿었어요. 평양 생활은 다른 지역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옛날 서울이랑 시골 차이가 컸잖아요. 북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은 배급도 제대로 나오고 아파트에 난방도 되고 아이들 학교도 좋은데 보낼 수 있었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으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주변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이야기가 들려와도 그건 지방 얘기였고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가끔 비행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기내에서 그분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인민들 걱정하는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글쎄 외국에서 뭘 사왔네, 어디 별장이 좋네,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아,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겼습니다. 48년을 살면서 25년을 하늘에서 보냈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요. 그 자부심에 처음으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직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구름 위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저 충성스러운 하늘의 종이었을 뿐입니다. 그 일은 제가 43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이었어요.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왕복 사흘 일정이었는데 저희 승무원들은 베이징 외곽 호텔에서 대기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혼자 거리를 걸어볼 기회가 생겼어요. 물론 감시원이 따라붙긴 했지만 화장실 간다고 하면 잠깐은 혼자 있을 수 있었거든요. 베이징 거리를 걷는데
세상에. 사람들 표정이 달랐습니다. 우리 평양 사람들은 늘 어딘가 긴장한 얼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전쟁 끝나고 나라가 어려울 때 사람들 표정이 어땠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웃을 여유가 없었잖아요. 평양이 딱 그래요. 근데 여기 베이징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뭘 그리 좋은 일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 충격은 그게 아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한국말이 들려서 고개를 돌렸더니 교민인 듯한 가족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3대가 함께 여행을 온 모양이었어요. 할머니가 손주한테 할미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웃는데 그 표정이, 그 여유가, 우리 어머니는 평생 저렇게 웃어본 적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손주 손잡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우리 강산이 할아버지가 세상 구경 많이 시켜줄게. 세상 구경이라. 저희 아버지는 평양 밖으로 한번 나가시는 것도 여행 증명서 받느라 난리였는데 남쪽 사람들은 손주 데리고 외국 여행을 그냥 오는구나. 여러분들 중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요즘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북에선 평양에서 함흥 가는 것도 허가가 필요해요.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같은 핏줄, 같은 말을 쓰는데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6.25대 선 하나 그어놓은 것 때문에 70년 넘게 이렇게 다른 세상을 사는 건가? 아니야. 저건 자본주의의 허울이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뒤 귀국 비행 중이었습니다. 이륙하고 순항고도에 올라 자동 조종으로 전환한 뒤 잠깐 스트레칭을 하려고 조종석 문 쪽으로 갔는데 객실에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방음이 잘 되는 편인데 그날따라 문틈으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지방 인민들 알아서 살겠지 뭐. 그것들이 뭘 안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들이라고요? 제 부모님도 저희 친척들도 다 인민인데 평생 충성을 바쳤는데 우리가 그것들입니까?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해를 하늘에서 그분들을 모시면서 나는 대체 뭘 위해 충성한 거지? 베이징에서 본 그 남쪽 할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주한테 세상 구경시켜주겠다던 그 웃음이요. 우리 아버지가 남쪽에 두고 온 동생도 저렇게 살고 있을까? 손주 손잡고 여행 다니면서 착륙 후 집에 돌아와서 아내 얼굴을 봤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보, 비행 잘 다녀왔어? 하는 아내한테 그냥 응, 별일 없었어 했습니다. 차마 내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평생 믿어온 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잠자리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비행을 해도 예전처럼 가슴이 벅차지 않았어요. 조종간을 잡으면 자동으로 손이 움직이는데 머리는 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지. 스스로를 다잡아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붙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기장 김동철이가 끌려갔다는 겁니다. 동철이는 저보다 5살 아래의 후배인데 10년 넘게 함께 비행한 사이였어요. 명절이면 서로 집에 놀러 가고 아이들끼리도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반당행위로 체포됐다는 거예요. 반당행위라니 그 친구가요? 그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중에 들으니까 동철이 처남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 걸렸대요.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연좌제로 끌려간 겁니다. 연좌제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나 있던 그 연자제가 아직도 북에선 있어요. 처남 잘못이 왜 동철이 잘못이에요? 같이 본 것도 아닌데. 근데 북에선 그게 통하질 않아요. 피부치 하나 잘못하면 3대가 망하는 겁니다. 동철이 아내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형님, 우리 동철이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저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처지인데 정신 차려. 자네도 조심해야 해라고밖에 못했어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힘든 시절 겪으신 분들,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심정 아실 거예요. 그 뒤로 저도 감시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비행단에서 저한테 묻는 질문이 달라졌거든요. 김동철이랑 무슨 얘기 나눴나? 해외 비행 때 이상한 거 본 적 없나? 예전엔 없던 질문들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 어디 가도 누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슬쩍 물었어요. 여보, 요즘 누가 우리 집 주변에서 어슬렁거리지 않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느꼈어. 조심해요, 여보라고 하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서로 다 아는 거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천장을 보면서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동철이처럼 나도 언젠가 끌려가는 거 아닌가? 내가 끌려가면 아내는? 아이들은? 딸아이가 올해 20인데 아비 잘못 만나서 평생 멍해를 지고 살아야 하나? 아들은 이제 겨우 16인데.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나 졸업하면 뭐 하면 좋을까? 북에선 당이 배치해주는 대로 가야 하니까 사실 선택권이 없거든요. 근데 딸아이 눈이 초롱초롱하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잘 알아볼게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꿈도 못 꾸고 선택도 못하고.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 새끼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게 안 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베이징에서 봤던 그 남쪽 가족이 또 떠올랐어요. 손주한테 세상 구경시켜준다던 할아버지. 나는 내 손주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주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떠나야 하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직은 아주 작은 생각이었어요. 감히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상상만으로도 죄가 되는 생각. 하지만 한번 들어온 생각은 쉽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밤마다 그 생각이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결심을 굳힌 건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방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니까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아빠한테 말할 수도 없고 뭔가 힘든 일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딸이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그 집안 성분이 안 좋아서 만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대요. 성분이요. 북에선 출신 성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6.25 때 누구 편이었느냐, 부모가 뭘 했느냐로 자식 인생이 갈려요. 아무리 사랑해도 성분이 안 맞으면 결혼 못해요. 저희 딸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좋아하는 사람도 못 만나고 꿈도 못 꾸고 당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구나. 그날 밤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에 평양 야경이 보이더라고요. 불 꺼진 아파트들 사이로 드문드문 불빛이 있었어요.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고민하고 있을까. 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나한테는 비행기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양에서 휴전선까지 직선거리로 50여 킬로미터. 여객기 속도로 날면 10분이면 닿아요. 거기서 서울까지 몇 분 더.
총 12분이면 승부가 납니다. 문제는 레이더예요. 북공군 레이더망에 걸리면 즉시 전투기가 뜹니다. 살려면 저공으로 날아야 해요. 산을 스치듯이 논밭 위를 아슬아슬하게. 그래야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실패하면 가족 모두 죽는 거예요. 성공해도 북에 남은 부모님, 형제들은 평생 고통받을 겁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다. 아내한테 말한 건 보름쯤 뒤였어요. 아이들 재운 뒤에 여보, 할 말이 있어라고 했더니 아내가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나도 느꼈어. 요즘 당신 이상하잖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떠나자. 남쪽으로.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참을 말이 없더니 당신 미쳤어? 라고 하더라고요.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미친 게 맞아. 하지만 12분이야. 12분만 버티면 휴전선 넘어. 그 다음은 남쪽 하늘이야. 아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부모님은요? 내 친정 부모님은? 당신 부모님은? 가장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남쪽 땅. 저는 가는데 어머니는 두고 가야 합니다. 두고 가야지. 어쩌겠어. 데려갈 수가 없잖아. 아내가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날이 샐 때까지 이야기했어요. 위험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하지만 희망에 대한 이야기.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결정했으면 따를게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아이들한테는 일주일 뒤에 말했습니다. 딸이 먼저 울었어요. 무섭다고. 하지만 아들이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빠, 나 사실 유튜브라는 거 본 적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친구 아빠가 중국 가서 몰래. 아들은 이미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는 한 달에 걸쳐 조금씩 했습니다. 정기 점검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 레이더망 빈틈을 분석하고 저공 비행 루트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그렸어요. 이륙하자마자 기술을 남쪽으로 돌린다. 고도 100m 이하로 내린다. 산맥을 타고 휴전선까지 직선으로 간다. 12분. 그게 전부입니다. 출발 이틀 전 저는 혼자 순안 근처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산소가 거기 있거든요. 어머니한테는 출장 간다고만 했어요. 차마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불효자가 떠납니다. 아버지가 그리워하시던 남쪽 땅으로 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조국을 지키라던 아버지. 그 아들이 이제 그 하늘을 타고 떠나려 합니다. 돌아오는 길,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옆에서 자는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눈을 뜨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서로 말없이 눈만 마주쳤어요. 아내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시다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이랬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기 점검 비행이 예정돼 있었어요. 기체 상태 확인한다고 1시간쯤 이륙했다가 착륙하는 일정인데 저는 이 비행에 가족을 몰래 태울 생각이었습니다. 점검 비행이라 승무원도 최소 인원만 타거든요. 부기장 없이 저 혼자 조종하는 날이었어요. 낮 12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따로따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현관문 앞에서 아내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12분이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12분만 버티면 돼. 비행장에 도착해서 기체 점검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체크리스트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점검 비행이니까 의심받을 건 없었지만 혹시 누가 눈치챌까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평소처럼. 오후 2시 반. 약속대로 가족을 태웠습니다. 전용기는 VIP용이라 객실이 넓어요. 좌석도 크고 뒤쪽에는 침실까지 있거든요. 점검 비행이니까 객실에는 아무도 안 타요. 저만 조종석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객실 맨 뒤 침실 공간에 숨겼어요. 커튼 치고 조용히 있으면 밖에서는 절대 모릅니다.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정비동 쪽 출입구로 왔어요. 제가 미리 열어둔 문이었습니다. 딸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아들은 이를 악물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평생 모은 것들 다 두고 가방 하나만요. 빨리. 속삭이듯 말하고 객실 뒤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이 후들후들 떨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이들 손 꽉 잡으면서 괜찮아. 아빠 믿어라고 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울지는 않더라고요. 이륙하고 안정되면 내가 부를게. 그때 조종석으로 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관제탑에 교신을 넣었습니다. 관제탑, 여기 수송 101. 점검 비행 이륙 준비 완료. 수송 101, 이륙 허가. 활주로 3호 사용하시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어요. 수송 101, 활주로 3호 진입합니다. 활주로로 기체를 움직이는데 손바닥에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엔진 출력을 올렸어요. 기체가 덜덜 떨리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가 쭉 뻗어 있고 저 끝에 하늘이 보였어요. 기속 200, 300. 기술을 들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떴다. 드디어 떴습니다. 원래 점검 비행은 북쪽으로 선회해서 원을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관제탑도 그걸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술을 돌렸습니다.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이 순간부터 12분입니다. 고도를 확 낮췄어요. 1000m, 500m, 200m. 레이더에 안 잡히려면 땅에 바짝 붙어야 합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대동강이 보이고 아파트들이 보이고 저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겠지. 이제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어머니가 인터폰으로 객실에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아, 이제 나와. 조종석으로 와. 그리고 꽉 잡아. 잠시 후 조종석 문이 열리고 아내와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창밖을 본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땅이 너무 가까웠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저공 비행이야. 레이더 피하려면 이렇게 가야 해. 딸아이가 울면서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무서워. 아들은 창밖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고 있더라고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12분 안에 휴전선을 넘어야 합니다. 계기판의 나침반이 정확히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기술을 돌린 지 2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무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수송 101, 수송 101, 항로 이탈, 즉시 북쪽으로 선회하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들켰구나. 예상보다 빨랐어요. 무전을 껐습니다. 응답하면 끝이에요. 이제부터는 오직 남쪽으로 가는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소리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들켰어. 꽉 잡아.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150m, 100m. 창밖으로 산등성이가 코앞에 보였어요. 여객기로 이 높이는 미친 짓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산에 부딪혀요. 하지만 레이더를 피하려면 이렇게 낮게 날아야 합니다. 딸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 아들이 동생을 꼭 안아주더라고요. 16 먹은 녀석이 언제 저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계기판을 봤어요. 이륙 후 4분, 휴전선까지 8분 남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뭔가 보였어요. 미국이 2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스크램블이 떴구나. 수십 년을 함께 훈련한 동료들이 타고 있겠지. 저 사람들도 명령받으면 쏴야 해요. 가족이 타고 있어도요. 여보, 뒤에. 아내도 봤나 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전을 다시 켰더니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수송 101. 마지막 경고다. 즉시 귀환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격추? 그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 뒤에 있는 미국이들한테는 미사일이 달려 있어요. 버튼 하나면 우리 가족은 끝입니다. 아빠, 저 비행기들이 우릴 쏘는 거야? 아들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울지는 않더라고요. 안 쏴. 못 쏘게 할 거야. 저는 도박을 했습니다. 고도를 더 낮춘 거예요. 70m, 50m. 논밭이 바로 아래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전투기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전투기가 미사일을 쏘면 자기도 위험해요. 땅에 너무 가까우면 미사일이 제대로 유도가 안 됩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미국이들이 우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쏘지 못하고 다시 선회하는 게 보였어요. 그 사이에 우린 남쪽으로. 아내가 두 손을 꼭 모으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북에선 평생 기도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이 순간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급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딸도 따라서 손을 모았어요. 아들도요. 계기판. 이륙 후 8분. 휴전선까지 4분. 미국이들이 다시 뒤에서 따라붙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공에선 쉽게 쏘지 못하는 거야. 됐다. 이대로만 가면. 저기. 아들이 소리쳤어요. 앞에 산맥이 보였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휴전선이에요. 고도를 살짝 올렸어요. 산 능선을 스치듯 넘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었어요. 철책이 보였습니다. 휴전선이에요. 계기판. 이륙 후 11분. 다 왔어. 저기야. 아내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딸이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휴전선을 넘는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미국이들이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안 쫓아와요. 휴전선을 넘어서까지 쫓아오면 그건 전쟁이거든요. 저쪽도 그건 못해요. 살았다. 계기판. 이륙 후 12분. 저는 조종간을 잡은 채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넘었어. 아내가 제 목을 끌어안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떨리는 몸이 첫마디보다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쪽 하늘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착륙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군이라는 걸 증명하면서요. 저 멀리 서울 방향에서 뭔가 날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서울 방향에서 날아오는 건 전투기였습니다. 2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내가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여보, 저것도 북쪽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순간 긴장했습니다.
설마 북쪽 전투기가 휴전선 넘어서까지 쫓아온 건가? 기체가 가까워지면서 날개에 그려진 마크가 보였어요. 태극 마크였습니다. 남쪽이야. 남쪽 비행기야. 아들이 소리쳤어요. 딸이 진짜?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KF-16이었어요. 북에서는 적기라고 배웠던 바로 그 비행기가 지금 우리 양옆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태극 마크가 얼마나 반갑던지. 평생 적이라고 배웠던 그 마크가 그 순간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그때 무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미확인 항공기,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귀 항공기를 식별하였습니다. 응답 바랍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저는 북에서 온 조종사입니다. 가족과 함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 같았어요. 북측 항공기 확인했습니다. 적대 의사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저희 기체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이어진 말. 대한민국이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환영합니다.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조종관 잡은 손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25회를 하늘에서 보냈는데 조종하면서 운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감격스러울 때 눈물이 절로 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였어요. 양쪽에 KF-16 조종석이 보이더라고요. 조종사가 손을 들어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적이라고 배웠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말이 통하잖아요. 70년을 갈라져 살았어도 피는 못 속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저거 봐. 우리 지켜주는 거야.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딸아이는 이미 소리내어 울고 있었고 아들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더라고요. 강한 척하던 녀석이 전투기를 따라 고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저공 비행 안 해도 돼요. 당당하게 하늘을 날아도 되는 거예요. 창밖으로 남쪽 땅이 보였습니다. 논밭, 마을, 도로. 북쪽이랑 다를 것 없는 풍경인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지. 자유로운 땅이라서 그런가 봐요. 수원 기지로 안내하겠습니다. 활주로 준비되었습니다. 수원, 서울 바로 아래 있는 공군 기지예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 아래 길게 뻗은 활주로가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어를 내렸어요. 플랩을 내리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수천 번 해온 착륙인데 그날은 손이 떨려서 혼났습니다. 고독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고요.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체가 흔들렸어요. 역추진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대한민국 국기가 휘날리는 게 보였어요. 기체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조종관에서 손을 뗐어요. 25년 만에, 아니 4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땅에 내린 겁니다. 아내가 제 목을 끌어안았어요. 해냈어, 여보. 우리 해냈어. 아이들도 달려들었습니다. 조종석에서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군인들, 관계자들. 긴장한 표정들이었지만 총을 겨누진 않더라고요. 이륙한 지 20여 분, 12분의 사투 끝에 우리는 해냈습니다.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시간이요. 한국 땅을 처음 밟던 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비행기 문을 열고 트랩을 내려오는데 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꿈인가 싶었어요. 뒤에서 아내가 등을 밀었습니다. 여보, 가요. 우리 도착했어요. 그제야 한 발 내딛었어요. 대한민국 땅을요. 처음 며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사도 받고 이것저것 절차도 밟고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거기서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는데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유를 처음 실감한 건 이사한 집 거실에서였어요. 북에서는 모든 집 거실에 그분들 초상화가 걸려 있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검열도 나오고요. 근데 한국 집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내가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걸었어요. 우리 넷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가족 얼굴만 있는 거실이 이렇게 편하구나. 이게 자유구나. 딸아이 은지가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아빠, 나 디자인 공부하고 싶어. 북에서는 감히 꿈도 못 꿨을 말이에요. 당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야 했으니까.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빠가 응원할게. 그랬더니 딸이 울더라고요. 아빠, 진짜 해도 돼? 그럼 여긴 자유로운 나라잖아. 가장 감격스러웠던 건 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북에서는 제사가 미신이라고 금지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제대로 제사 한 번 못 지냈어요. 한국 와서 첫 제삿날 상을 차렸습니다. 사과, 배, 나물, 전. 아내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절을 올리는데 목이 메더라고요. 아버지, 불효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남쪽 땅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들으셨을까요? 6.25 때 헤어진 동생을 평생 그리워하시던 아버지. 이제 저라도 그 남쪽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제 작은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실까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산 가족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마음 아실 거예요. 북에 계신 어머니 생각은 하루도 안 해본 날이 없어요. 이제 80이 넘으셨을 텐데 건강하신지, 저 때문에 고초를 겪으셨을 텐데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통일이 되면, 아니 통일 전이라도 어머니를 한 번만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 얼굴 보는데 베이징에서 봤던 그 남쪽 할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강산이 할아버지가 세상 구경 많이 시켜줄게 하던 그분이요. 이제 저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손주한테 세상 구경 시켜줄 수 있어요. 이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요. 아버지는 못하신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하늘은 북녘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같은 하늘 아래 어머니가 계시고 같은 민족이 살고 있어요. 6.25가 터지고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생이별했겠어요. 여러분들 세대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언젠가 그 하늘 아래서 다시 만날 날이 오겠지요. 그날이 오면 어머니 손잡고 이 자유로운 땅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산소에도 가서 남쪽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꼭 그날이 올 거라고요. 12분 만에 하늘을 넘었으니 언젠가는 그 철책도 허물어지겠지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날을요.